저는 정영자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가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거든요. 3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다 해가며 아들의 학비를 벌었어요. 과외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는 당당한 사회의 기둥이 되었으니까요. 이웃들도 부러워했어요. 영자 씨 아들 정말 잘 키웠네. 혼자서 그렇게 키워서 대기업 부장까지 만들다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는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거든요. 38이 되도록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일만 하던 아이였는데 마침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나 보다 싶었죠. 손자 얼굴도 보고 싶었고 며느리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떤 집 딸일까, 어떤 대학을 나왔을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온갖 상상을 다 해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디서 만났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마트 계산원이라니요. 우리 아들이 누군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손까지 떨렸어요. 내가 누구라고 아무나 데려오니? 어울리는 급이란 게 있지. 아들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니 말이 되나요? 대기업 부장이면 그에 걸맞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대학도 제대로 나오고 집안도 반듯한 사람 말이에요. 엄마가 뭘 모르시고 그러세요. 진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면 다야. 문벌이 맞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마트 계산원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더군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굳어진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궁금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앤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였어요. 입구에 서니 갑자기 떨렸습니다. 뭔가 죄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계산대가 보였어요. 어느 계산대에 있을까 두리번거리다가 한쪽 끝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카드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단정한 외모의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아마 저 아이가 진아일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시는데 그 아이가 직접 나와서 카트까지 옮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슬금슬금 그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니 생긴 건 나쁘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 이상했어요. 장애인 손님이 오시니 더욱 정중하게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외국인 손님에게는 몸짓까지 섞어가며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치 자기 조부모님을 모시듯 했어요. 그때 옆 계산대에서 진상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자가 계산원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가격이 틀렸잖아. 다른 계산원이 당황하며 사과하는데 그 남자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그런데 진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쪽으로 다가가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차분하게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말로 실수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결국 시스템 오류였던 것 같더라고요. 진아는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하고 차액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비위가 상해도 금세 얼굴에 드러내는데 저 아이는 정말 침착했거든요.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든 물건들을 계산대에 올리며 진아를 가까이서 봤어요. 생각보다 맑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카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정중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계산을 마치고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마트 뒤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진아였어요. 휴게 시간인지 마트 뒤쪽 벤치에 앉아서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들리는 말이 심상치 않았어요. 괜찮아. 반대해도 이해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우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분명 괜찮다고 하셨을 텐데.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뜻인가요? 근데 나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어. 정말 오랫동안 혼자였거든. 동생들은 있지만 이제 다 컸고,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 진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쪽 기둥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요. 근데 어머님이 반대하세요. 제가 마트에서 일한다고. 그때 진아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맞아, 나도 알아. 부족하다는 거.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공부하고 동생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다니 그것도 동생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분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데. 진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알겠어. 조금 더 기다려볼게.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전화를 끊고 난 진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눈가를 슬쩍 닦더니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니, 그리고 동생들을 키우고 있다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제가 한 말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옳았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계속 진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동생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도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쯤 아들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게 분명했어요. 보통이라면 다녀왔습니다 하며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신발만 벗고 자기 방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잠깐만. 아들이 돌아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라면 편안하게 앉았을 텐데 그날은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물어볼 게 있어. 네. 그 아이, 부모님은? 순간 아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가 들은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럼 혼자 살고 있어? 아니요. 동생 둘이 있어요. 고등학생이랑 대학생. 진아 씨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 아이를 내가. 말끝을 흐리니 아들이 제 말을 받아서 계속했어요. 엄마, 나는 그 아이한테 배워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운다는 거야?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아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진아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20살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을 키우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낮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엔 공부해요. 공부를 한다고? 네. 사회복지학과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동생들이 다 독립하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회복지학과라니, 그것도 남을 돕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진아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트에서도 어려운 손님들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도와드려요. 장애인분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제가 오늘 마트에서 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모든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진아 씨와 함께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요.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 뒤에는 진아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이를 내가 함부로. 제가 중얼거리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기회를 주세요. 진아 씨를 직접 만나보시면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마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아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제 아들과의 대화 후에 밤새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진아가 있는 계산대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아서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진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트에 오신 게 그냥 손님이 아니란 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켰다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셨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마치 몰래 엿보기를 하다가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어머님. 충분히 이해해요. 아드님이 소중하시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아가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으니 더욱 어색했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마음을 정말 이해해요.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 오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그런 분과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과분한 분을 만났다고요. 진아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친절하게 대해요? 오늘도 보니까 모든 손님한테 그렇게 하던데. 저는 어제부터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살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12살이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약한 사람 옆에 서는 사람이 되자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고.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거예요. 동생들이 다 독립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요. 진아의 눈에 확고한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그런 진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내가 더 고마운 일이지. 그 순간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진아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마트 계산원이 전부일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마트에 있어. 혹시 진아 씨랑 만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응,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민수야, 진아 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정말 마트 일이 전부야. 다른 건 없고. 아들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참, 말 안 했는데. 그 친구, 사회복지학과 다녀요. 장학금 받으며 야간 수업 듣고 있어요. 장학금? 네. 성적이 정말 좋거든요.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트 일은 생활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들 학비도 아직 필요하니까요. 진아 씨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니요. 그리고 꿈도 있고 그 꿈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니요. 그럼 왜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했어? 진아 씨가 말리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로 판단받고 싶다고요. 학력이나 다른 걸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진아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현재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엄마가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진아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얼마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지 반성되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라는 직업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진아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씻고 온 건지 더욱 맑아 보였어요. 어머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진아야,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내 꿈이 뭐야? 진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의 눈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 있고 싶거든요.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동생들이 다 독립해야 하고, 제가 공부도 더 해야 하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아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을 제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민수 오빠가 너무 과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밤에 공부하는 것도,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모든 걸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아야, 내가 미안해.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아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상처받을 법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진아와 만난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진아 씨를 정식으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빨리 데려와. 그렇게 해서 진아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상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였죠. 진아가 우리 집에 온 날, 저는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잡채, 그리고 진아가 좋아할 만한 나물들까지요. 요리를 하면서도 떨렸어요. 과연 입에 맞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과 함께 진아가 들어왔어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김진아입니다. 그래, 어서 와. 편하게 해. 진아가 건넨 선물을 받아보니 고급 한과였어요. 이런 건 왜 가져왔어?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식사를 하면서 진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생들 이야기, 공부 이야기, 그리고 장래 희망까지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고 생각이 깊은지 느껴졌습니다. 진아야, 동생들은 뭘 하고 싶어 해? 둘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의사라니 대단하네. 그럼 의대 준비를 해야겠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의대는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진아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아직 26인데 동생 둘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다니요.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참 엄마, 말 안 했는데. 진아 정말 공부 잘해요. 야간 대학이지만 전체 수석이에요. 수석?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전액 장학금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성적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진아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 진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조금 거칠었어요. 일하느라 그렇게 된 거겠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아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민수와 결혼하면 힘들지 않을까? 집안 환경도 다르고. 어머님, 저는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도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할게요. 어머님께도 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를 제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진아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진아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진아를 집까지 데려다준 아들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진아가 정말 기뻐했어요. 나도 기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직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정식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진아의 동생들과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호텔 한식당을 예약하고 진아에게는 미리 드레스 코드도 알려줬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격식을 갖춰서 하고 싶었거든요.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진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동생들은 어떨지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진아가 동생 둘과 함께 나타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아는 정말 단정하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둘째 동생은 대학생답게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막내는 고등학생이지만 어른스럽게 보였어요. 어머님, 제 동생들이에요. 이 아이가 둘째 현우고 이 아이가 막내 현진이에요. 두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보니까 정말 예의 바른 아이들이더라고요. 진아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동생들도 처음엔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현우야,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라고 들었는데, 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요. 졸업 후에는 IT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네, 어머님.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두 아이 모두 꿈이 확실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진아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간에 아들이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그때 저는 진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아야, 너에게 줄 게 있어. 핸드백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진아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진아가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가족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준 소중한 반지였어요. 어머님, 이 반지,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줬던 거야. 이젠 내가 가져가야지.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생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이 반지는 우리 집 며느리가 받는 거야. 진아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진아야. 어머님, 저야말로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 생겨서 너무 기뻐요. 동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잘 됐다. 이제 누나도 의지할 어머님이 생겼네. 현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누나 잘 부탁드려요. 누나가 저희를 위해 정말 많이 희생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진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진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의 엄마 아빠, 저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어머님도 계시고 동생 같은 남편도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기쁨보다는 외로웠을 진아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뻤거든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한여름 오후의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파라솔 아래 가족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행복한 풍경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10살 소녀 수민이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원피스는 이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앞코가 터져 발가락이 살짝 보일 정도였죠. 수민은 작은 종이컵을 들고 피서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수민의 목소리는 모래바람에 묻힐 듯 작고 떨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동전 몇 개를 던져주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하며 지나쳤어요.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저런 애를 왜 부모가 내보내는 거야 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죠. 수민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다음 사람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해변가 도로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차체는 햇빛에 반사되어 거울처럼 빛났고 번호판조차 특별해 보였죠.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재빨리 뛰어나와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우아한 자태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내렸어요. 정화였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화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정장에 명품 스카프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선글라스 너머로도 품격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수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정화의 손목에 차인 팔찌였습니다. 다이아몬드들이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을 뿌리며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수민은 그 팔찌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종이컵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죠. 마치 꿈속에서 걷는 것처럼 정화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정화는 수민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팔찌를 감추려 했죠. 그런 정화의 반응을 본 경호원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비켜주세요. 할머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수민을 밀어내려는 손길이 거칠었죠. 잠깐만요. 정말 똑같아요. 엄마가 늘 차고 계셨던. 수민이 다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경호원은 이미 수민의 어깨를 잡고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정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수민을 따라가고 있었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차로 가자. 정화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검은 승용차는 금세 해운대의 번화가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뒤에 남겨진 수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컵 속 동전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수민은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바위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게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수민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수민의 엄마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수민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늘 그 팔찌는 가족 팔찌라고 했는데 정말 똑같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같은 시각 해운대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정화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팔찌가 조명 아래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이 예전만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죠. 가족 팔찌라고 했다고.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이 팔찌를 아들 철민에게 건네주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화는 말했었죠. 이건 우리 가문의 상징이란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거라. 하지만 철민이 그 팔찌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 후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팔찌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정화도 굳이 묻지 않았고요. 설마.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철민이 몰래 만나던 그 가난한 여자, 집안의 반대로 결국 쫓아낸 그녀가 혹시. 정화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딘가에 그 작은 소녀가 홀로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정화는 더 이상 그 소녀를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수민의 얼굴과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정화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해운대에서 구걸하던 그 아이를 찾아봐. 조용히. 하지만 수민을 찾기 전에 정화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20여 년 전 자료를 꺼냈죠. 사립탐정이 조사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25살의 한지연.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아들 철민은 28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막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였죠. 어느 날 철민이 집에 와서는 환한 표정으로 말했었어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화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의 교수와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철민이 데려온 여자는 정화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지연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길래 우리 철민이를 홀렸나? 정화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연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세상에 지연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정화는 지연을 불러내 직접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였어요. 우리 철민이와 헤어져 주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신분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예상과 달리 당당했어요. 저는 철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정화는 화가 났습니다. 사랑? 우리 철민이의 재산이 목적 아닌가요? 얼마면 됩니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실망입니다. 결국 정화는 강수를 뒀습니다. 철민을 유럽으로 출장 보내고 그 사이에 지연을 찾아가 협박했어요. 내 아들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겁에 질린 지연은 결국 철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철민 씨. 저에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철민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연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포기했어요. 몇 달 후 정화가 소개한 재벌가 딸과 약혼했죠. 하지만 정화는 몰랐습니다. 지연이 그때 이미 철민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철민이 떠나기 전에 지연에게 선물로 준 것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 팔찌였다는 것도 말이에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연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이주, 딸 1명 출산, 생계곤란으로 여러 직업 전전. 정화는 보고서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 소녀 수민이 바로 자신의 친손녀였던 것입니다. 정화는 사흘 동안 해운대 일대를 수소문했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을 총동원해 수민의 행방을 찾았어요. 마침내 백화점 앞 지하보도에서 수민을 발견했을 때 정화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그해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외면하고 지나갔죠. 정화는 천천히 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원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어요. 수민이 정화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정화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그때는 미안했구나. 할머니가 놀라서 그랬어. 수민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었어요. 다시 정화의 손목에 시선이 고정되었죠. 정말 우리 엄마 팔찌랑 똑같아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굽혀 수민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내 엄마 이름이 혹시 한지연이니? 수민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엄마를 아시나요? 그 순간 정화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확신이 서더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엄마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지연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지연의 모습에서 정화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니? 엄마가 아빠랑 만날 때 찍었대요. 엄마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하셨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정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끝까지 철민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내 아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은 이야기가 있니?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냥 아빠가 먼 곳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만 하셨죠. 그리고 이 팔찌는 아빠가 엄마에게 준 거라고 했어요. 팔찌? 네, 엄마도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병원비 때문에 팔아야 했어요. 엄마는 그때 많이 우셨어요. 정화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과 수민 그리고 철민까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수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수민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수민아, 할머니가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우선 따뜻한 곳에서 밥부터 먹자. 수민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정화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수민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를 제대로 보살펴야겠다고 말이에요. 정화는 수민을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들어선 수민은 눈을 크게 뜨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마치 궁전 같았거든요. 여기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정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호텔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수민 나이에 맞는 옷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수민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정화는 룸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을 준비했죠. 햄버거, 피자, 과일, 케이크까지 온갖 맛있는 것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온 수민은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본래의 맑고 예쁜 얼굴이 드러났어요. 정화는 수민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지연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정화가 수민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수민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점점 식욕을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화는 그런 수민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민아,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년 겨울이에요. 어떻게? 교통사고였어요. 수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밤늦게 일하고 집에 오시는 길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는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수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정화는 수민을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아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수민이 정화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 아빠는 정말 어디 계신 걸까요?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철민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숨겨진 딸의 존재가 그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철민의 반응이었습니다. 과연 아들이 수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부할까요? 수민아, 할머니가 너를 돌봐주고 싶구나. 앞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면 어떨까? 정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수민은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왜 저를? 할머니도 혼자 살아서 외로웠거든. 너 같은 착한 아이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 정화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 잠든 후 정화는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철민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정화는 마음을 굳혔어요. 철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수민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기로 말이에요. 자신이 빼앗아버린 그 아이의 가족을 되찾아주는 것이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는 수민을 데리고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수민은 무슨 검사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정화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이 검사는 왜 받는 거예요? 수민이 체열실 앞에서 물었어요. 건강검진이야. 우리 수민이가 건강한지 확인해 보는 거란다. 정화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정화는 수민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어요.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놀이공원에도 데려갔습니다. 수민은 처음 경험하는 풍요로운 생활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민이 정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화는 그런 수민을 보며 마음이 찡했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손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정화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가 맞네요. 정화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철민에게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정화는 서울의 본가로 돌아가 아들을 불렀어요. 철민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철민이 서재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정화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철민아,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정화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철민이 소파에 앉자 정화는 수민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누가 생각나느냐? 철민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모르겠는데요. 누구인가요? 지연이다. 한지연 말이야. 그 순간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이 아이는 지연의 딸이다. 그리고 정화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내 딸이기도 하고. 철민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DNA 검사까지 했다. 확실하다. 정화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철민은 그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쇼예요, 어머니? 그 여자의 딸을 왜 갑자기 끌어들이시는 거죠? 쇼가 아니다. 지연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 아이는 혼자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어. 철민은 머리를 감싸며 앉았습니다. 설령 제 딸이라고 해도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미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아이도 내 핏줄이야. 어머니가 그때 반대하셔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철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너무 완고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이 아이를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철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 아이를.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철민이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만나보겠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정화는 수민을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집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철민의 아내 미영과 그들의 아들 준호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님, 이해할 수 없어요. 미영이 정화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혈연이니까. 정화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럼 저희 준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식 며느리인 제가 낳은 정통 후계자인데. 미영의 15살 아들 준호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그 아이랑 가족이 되기 싫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을 수민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는 철민과 준호가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미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민 앞에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뻔뻔하게도. 수민은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무서워 떨었어요. 준호도 수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주제에 뭘 바라는 거야? 할머니가 동정해서 도와주는 건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정화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미영과 준호의 모습을 본 정화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정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가. 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화는 손을 들어막았어요. 수민아, 괜찮니? 정화가 수민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민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화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수민만큼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 때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는 준호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민이는 이 집안의 정식 구성원이다. 누구든 수민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정화의 선언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민은 매일 병원에 가서 정화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수민이 정화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정화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민아, 할머니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다. 내 엄마를, 지연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손목에 팔찌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내 엄마 것이었어야 했어. 이제 내가 가져. 수민의 작은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를 채워주며 정화는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이 팔찌는 내 엄마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란다. 이제 내가 지켜.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정화는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민은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정화의 장례식은 부산과 서울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에게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만이 가득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수민은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신 거예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철민은 장례식 내내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수민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철민아, 수민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야.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정화의 전 재산 중 절반이 수민에게, 나머지는 철민과 준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수민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철민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불만을 표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이었어요. 준호도 처음에는 삐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정화가 남긴 재산으로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철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 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민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네, 저처럼 혼자인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철민은 수민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겨우 10살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몇 달 후 해운대 근처에 지연의 집이라는 아동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민이 엄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어요. 이곳은 부모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수미는 정화가 물려준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아이들 앞에 섰어요. 이제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알거든요. 아이들은 수민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사람의 말이라 더욱 와닿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천사 같은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철민은 뒤에서 그런 수민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어요. 어머니가 이 순간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수민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놀아주었어요. 마치 큰 언니처럼 다른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지만 수민의 미소가 더욱 빛나 보였어요. 해가 지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수민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와 처음 만났던 그 해운대 바다였어요. 할머니, 엄마 보고 계시죠? 수민이 팔찌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팔찌가 되어줄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거예요. 바닷바람이 수민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함께할 아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팔찌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어요.